결렬. 일화. 그날따라 유난히 꿈이 깊었다. 전이라면 거의 꾸지 않았을 어렸을 적의 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주원은 아비의 품에 안겨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다. 이해할 수 없을 만치 무겁게 가라앉은 방 안의 공기에 짓눌린 어린 그는 크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런 그들 부자 앞에 서 있는 건 북주의 주인인 강요원이었다. 주원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비인 이태진의 아내가 되는 인물이었지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깊은 정을 논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핏줄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주종관계가 존재했다. 북주 안에선 그녀의 말을 따르고 명을 수렴해야만 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존재였지만 적어도 주원에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먹음직스러운 복숭아를 건네주면서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던 것이다. 그녀의 그런 조심스러운 애정을 받아왔기에 지금 이 낯선 상황에선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아비의 품에 안겨서 눈치만 보고 있으려니 그녀가 말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내 선에서 수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주원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팔로 더 힘이 들어간다. 이태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주원은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서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통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주원은 내 아들입니다. 북주의 장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아이가 내 다음 후계자가 될 순 없습니다. 강요원의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으니 그것이 곧 법이었다. 강요원과 이태진 사이에서 태어난 주원은 강씨 성을 받은 북주의 장자였지만 후계자가 될 순 없었다. 핏줄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그런 와중에 5살이 된 주원을 후계자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다. 주원의 장래가 어둠뿐인 나락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빈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께선. 아버지를 당신이라 칭하는 것에 주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서 본 제 어머니의 표정이나 눈빛은 더없이 아프고 슬퍼 보였다. 그대의 집안 사람들을 잘 다독여주세요. 할 말을 마친 어머니가 저택을 나섰고 며칠 후 그녀는 2번째 부마를 맞이했다. 화씨 가문의 사내였고 그로부터 1년 후 주원의 동생이 태어났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눈을 뜨고도 몽롱한 머리는 곧장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무로 된 천장은 낡았고 군데군데 썩은 것처럼 검게 변색된 부위도 덜어 보였다. 그 사이에 깊은 곳에는 허옇게 서리가 낀 부분도 있었다. 멍하니 그걸 보고 있던 주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가 오른쪽을 돌아봤다. 혼자 사용하기엔 넓은 침대의 옆자리는 텅 비어져 있었다. 손을 뻗자 비단 위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누워 있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맡 위로 밀려 올라가 있는 열매의 씨앗이 담겨있던 베개를 확인한 주원은 옅은 미소를 흘리곤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곧장 아랫배가 욱신거리면서 뭔가가 제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아니었다. 표정에 변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근처 탁자 앞에 선 주원은 그곳에 잘 포개져 있던 하얀 천을 잡아 제 하문 쪽에 갖다 대었다. 손끝에 힘을 줘 누르자 주름진 입구가 얼얼하다.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내벽 안쪽이 여전히 얼얼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통증이 퍼져나갔다.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 허리나 허벅지 몸 이곳저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한 손으론 하문을 누르고 다른 손은 탁자에 올린 채로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주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천을 위로 들었다. 축축하게 젖은 천 사이로
조금씩 번지는 붉은 핏물을 확인한 주원은 한쪽 눈썹을 올렸다. 이번에도 격렬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상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이걸 먼저 시작한 건 주원 쪽이었으니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그의 몸속에서 제멋대로 날뛰다가 하고 싶을 만큼 한 후 욕구가 충족되자 몸만 쏙 빠져나간 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뜨겁게 저를 밀어붙이면서도 지독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표정을 굳히던 사내를 떠올린 주원은 천을 움켜쥔 채로 그 이름을 읊조려 봤다. 백기 하고 말이다. 철이들 무렵부터 주원은 수도 바깥에서 지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보다 배는 훨씬 큰 사내와 나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들과 비슷한 눈높이가 되고 한 사람 몫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북주의 상장군의 직책을 받았다. 북주의 장자인 그가 후계자가 되기 전에 장군직을 먼저 맡게 된 걸 두고 꽤나 소란이 많았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의 있기보단 외곽을 돌면서 영토를 넓혀가던 주원이었다. 무예 쪽에 더 재능을 보이며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듯 차곡차곡 영토를 넓혀서 승전보를 전하던 그가 검을 잡은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헤아린 것이고 이전까지 합치면 15년도 훨씬 더 넘을 거다. 올해로 26이 되는 그가 반평생을 넘도록 길 위에서 보낸 것이다. 그걸 두고 주원의 친가인 이씨 집안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씨는 북주에서 위세를 떨치던 가문이 아니었다. 북주의 명가라 하면 화씨 일족이 단어 으뜸이었다. 대대로 북주의 안주인이나 부마 후보를 턱턱 내놓던 화씨가 이번엔 두 번째 부마 자리에 간신히 안착했으니 자존심이 대단히 상했으리라. 현 북주의 주인이 주원의 부친을 첫 번째 부마로 선택했을 때에도 대단했다고 들었다. 이미 화씨 사람이 내정되어 있던 판을 엎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마로 선택해 식을 올렸으니 얼마나 황망했을까. 하지만 암만 주인이라 할지라도 나라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주원을 후계자로 내정하지 않고 철이들 무렵부터 계속 바깥으로 내돌리는 게 아닌가 하고 떠드는 소문이 있는 거다. 상장군이라 하나 대장군이 위에 있고 그 아래쪽의 직책도 죄 다른 가문 사람들 뿐이었다. 장군직에 오른 이씨 집안의 핏줄은 실상 주원이 유일무이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씨나 주원이 힘을 쓸 순 없을 거라는 판단을 세운 자들은 주원이 상장군이 된 첫 해나 난리를 부렸지 이후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주원은 저와 관련된 일만 되면 난리를 피우는 자들이 입을 다무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하십니까? 옆에서 넌지시 건네는 말에 주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털로 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노인이 서 있었다. 주원이 검을 들고선 바깥을 떠돌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으로 모두가 그를 도치라 부르곤 했다. 어린 주원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나 몇 번이고 전장에서 죽다 살아날 위기를 거쳤을 때에도 늘 곁에 있어주던 노인이었다. 도치는 주원의 손에 들린 나무 조각을 내려다봤다. 아까부터 모닥불 앞에 앉아 뭔가를 만든다 하더니만 조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투박하긴 하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그것은 토끼였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는지 알 것 같았던 도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둘째 왕자님께 주실 겁니까? 손이 놀고 있어서 풀겸해서 하는 거지. 대답을 피해보지만 도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과 눈빛이었다. 주원에겐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었다. 이름은 강규환. 주변의 복잡한 상황과 달리 두 형제는 제법 우애가 깊었다. 먼저 제 탄생일을 챙겨주는 동생의 관심을 시작으로 주원도 때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선 수도로 보내곤 했다. 딴에는 귀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신경 써서 보내기는 하지만 그가 보낸 것들이 수도에선 어떤 평판을 받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 특히 규원의 부친의 평은 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전엔 형님이 보내주신 걸 아버지께서 죄 태워버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서신이 도착하기도 했었다. 여전히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화씨의 속은 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와중에 그 자식놈이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자신과 가깝게 지내니 언짢겠지.
주원은 제 손에 걸리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품 안에 밀어넣었다. 단도를 반으로 접는 걸 확인한 도치가 한마디 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는 채를 해서 불편하셨습니까? 아니, 오랫동안 바깥에 나와 있으려니 손이 얼어서. 대답한 주원은 모닥불 앞으로 두 손을 뻗었다. 지금 주원이 있는 곳은 북주에서도 남의 가장 끝자락에 붙어있는 지방이었다. 이전에는 수십 년 동안 인접한 소국과 영도 분쟁으로 인해 지리한 전쟁을 끌어오던 곳에 있었고 간신히 안정기를 형성했다. 이만하면 주원도 주인의 부름을 받을 만했지만 이후 오히려 북주에서도 가장 춥고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 나무로 떨어졌다. 이곳은 추위에 익숙했던 주원에게도 놀라울 만큼 추운 곳이었다. 벌써 반년을 머물렀는데 언제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자신이야 버티면 그만이지만 아래 것들이 문제였다.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한 손을 움켜쥐었다가 펼친 주원은 중얼거렸다. 아직 주인님께선 연락이 없으시던가. 그것이 종종 북주 주인의 서신을 받아오던 도치였다. 이쯤 되어서 그녀에게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 건넨 말에 그가 말을 흐린다. 그답지 않았기에 주원은 눈동자만을 위로 옮겼다. 망설이던 도치는 주원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직 연락이 없지만 수도 내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독살과 관련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수도 성내의 시녀들이 음독으로 대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껏 없던 일에 성내가 발칵 뒤집혔다 들었다. 외부에 알려져서 좋을 거 없던 일이었기에 모두가 쉬쉬하던 와중에 도치가 용케도 알아내선 주원에게 언질해 주었다. 그런 뒤숭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원이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차라리 남에 계속 머무르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바깥으로 돌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수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 없던 주원이 말을 꺼내자마자 발생한 일이었다. 우연이었지만 시기가 비슷하니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주원이 수도로 가고자 했던 건 별다른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었다. 아우의 20해 생일은 얼굴을 보고 축하한다 해주고 싶었는데 힘들겠군. 전하. 나를 집어넣은 단도의 위를 문지르는 주원의 얼굴로 스치는 씁쓸함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걸 본 도치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기서 어떤 말로도 위로해줄 순 없었다. 때문에 잠자코 있는 그를 두고 주원은 됐네 라고 한마디 했다. 모든 일이 잘 정리된 후에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모든 마음에 정리를 한 것처럼 말하는 주원이지만 그 마음의 쓰라림을 왜 모를까. 굳은 눈빛으로 주원을 내려다보던 도치는 말없이 고개를 조아렸다. 주원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만 있다면 계속 서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에 이만 물러나는 게 맞았다. 날이 추우니 고불에 걸리기 전에 들어가시라는 말을 전한 후 도치가 자리를 떠났다. 그가 가고 난 후 주원은 절반 정도 완성시킨 조각을 내려다봤다. 화씨 일족을 친가로 둔 규원은 성인이 되자마자 북주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그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모두가 예상한 일이고 그리 되길 바라고 있었다. 주원이 장자라 해도 그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이래저래 소동이 생길 거다. 조용하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진 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10여 년 넘도록 변방에 있던 잘 알지도 못하는 일왕자보단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기야, 금이야, 귀하게 보살핌을 받은 이왕자가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겠지. 주원도 이제 와서 수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규원이 후계자가 되면 더더욱 그럴 일이 없어지리라. 어쩌면 그때부터 저 화씨나 주인의 두 번째 부마인 화문노의 암살 시도가 더 노골적인 것으로 바뀔지도 몰랐다. 후계자라. 이대로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듯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만 보면 그만이었다. 엄지로 토끼의 얼굴을 문지르던 주원은 고개를 들었다. 짙고 풍성한 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입술 사이로 긴 숨이 흘러나왔다.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 쌓이기 시작하는 눈을 본 주원은 몸에 두르고 있던 털담요를 위로 끌어올렸다. 며칠 사이 계속 퍼붓기 시작하는 눈 때문일까. 그로 인해 발이 묶여서 건물 안에만 있었더니 더 몸이 안 좋아진 걸까. 어쩐지 몸이 무겁고 열도 나는 것 같았다. 일찍 찾아와 늦게 물러나는 밤 덕분에 수면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자도 피곤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는 걸 느끼면서 재차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보라 소리 말고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말발굽 소리와 사내들의 거친 기합 소리 등.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주원의 귓속으로 파고든다. 다른 사람에겐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원에겐 아니었다. 어느덧 그 소리 사이로 들리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사내의 흔적을 쫓듯이 살며시 눈을 감는다. 그 채로 귀를 열어두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끼익 하고 낡은 문소리가 울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의 주원은 바로 눈을 떴다. 몽롱한 머릿속이 조금 깨어나는 걸 느끼며 뒤를 돌아보자 중년 여인과 어린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 근방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종종 방 청소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찾는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이 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린애처럼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수도에서 왔다는 귀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려 노력했다. 방 안에 자신이 있어도 상관치 않고 잠자리 준비를 해주러 오는 것처럼. 살짝 열이 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저 사람들에게 애먼 화풀이를 하고 싶진 않았다. 주원은 재차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요새 입구를 열고 들어오는 건장한 사내들이 보였다. 그들은 북주에 속해 있는 여러 부족들 중 하나인 낭족이었다. 부족의 이름을 따라가서인지 유난히 과격하고 거침이 없는 성품을 지녔다. 그래서일까. 무력으론 그 어느 부족에도 뒤지지 않았다. 부족 특유의 강인함과 뛰어난 무술로 인해서 화씨 일가하고는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다. 추운 곳이고 분쟁 지역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때를 정해서 외곽을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다. 저들은 이틀 전에 떠나서 이제야 돌아오는 거였다. 털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제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유난히 주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내가 있었다. 다른 랑족보다 더 키가 크고 체격도 크다. 털로 된 망토를 두르고 있기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면서 눈을 내릴깐 채로 그를 주시하던 주원이 입술을 열었다. 그 사이로 나온 붉은 혀가 제 아래집술을 싹 핥는 것과 동시에 귀에서 챙그람 하고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주원이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잔을 깨트린 소녀가 사색이 되어선 황급히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연거푸 사죄를 하는 소녀 곁에 있던 중년 여인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녀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중년 여인은 그도 아니었다. 연신 입을 번긋하면서 두 손을 모아 비벼댄다. 사색이 된 채로 어떻게든 제 딸의 잘못을 빌어보고자 하는 걸 지켜보던 주원이 몸을 돌렸다. 사죄를 올리던 소녀는 더는 말도 못했다. 한눈에 보일 만큼 덜덜 떠는 걸 내려다보던 주원은 허리를 굽혔다. 나무 바닥에 놓여있는 포개어진 두 손을 응시하다가 그걸 잡아선 그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리면서 힘겹게 일어선 소녀는 떨리는 눈동자로 주원을 올려다봤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빤히 바라보는 눈동자를 확인한 주원의 입가로 미소가 번진다. 괜찮다. 이곳에 있는 건 자신들이 만날 수조차 없는 고귀한 분이라는 말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더랬다. 거기다 사내면서 이리도 곱고 해서 하다니, 어여쁠 수 있다니. 처음에는 잘못한 일로 두려움을 느꼈던 소녀는 점점 다른 의미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서서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소녀는 입술만 번긋댈 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혀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런데 직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허리를 굽힌 소녀의 얼굴 옆으로 주원이 고개를 숙여왔다.
손가락 하나 까닥일 수 없었던 소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동안 주원은 소녀의 뺨 옆에 제 얼굴이 거의 닿을 만큼 된 채로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거칠고 검게 탄 피부는 기할 정도로 열이 오르고 있었다. 맞잡은 손은 계속해서 떨렸고 그 사이로 땀에 섞인 또 다른 냄새가 났다. 그걸 느낀 주원은 다시금 고개를 들고선 소녀를 내려다봤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올려다보기만 하는 소녀의 상기된 표정을 확인한 주원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만 되었다. 빚정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 그만 돌아가라.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소녀는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이건 저와 제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인걸요. 이 정도를 치우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 가봐라. 몸도 안 좋을 텐데. 몸도 안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순간 소녀의 손끝으로 힘이 들어갔다. 말을 못하는 제 어미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따라와서 도와준 지도 몇 달째였다. 손끝이 야무져서 실수할 것도 없이 일을 잘했던 소녀가 잔을 놓친 건 이틀째 이어진 월경으로 인한 통증 때문이었다. 그걸 알고서 저리 말하는 걸까? 이윽고 사내들이 그걸 어찌할까 싶으면서도 하얀 주원의 손에 잡힌 제 투박한 손이 부끄러웠던 소녀는 급히 제 손을 빼냈다. 지금 당장 주원 앞에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던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만 가보겠다 말했다. 하지만 이미 주원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였다. 뭘 보는 건가 싶었던 소녀는 의아함에 눈을 깜박이다가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보이는 건 반쯤 열린 문 바깥에 서 있는 곰처럼 크고 단단한 사내였다. 모자를 벗어서 헝클어진 은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자의 눈동자는 핏빛이었다. 마치 제 속을 쥐꿰뚫을 것 같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뼈가 시릴 만큼의 한기가 느껴졌다. 놀란 소녀는 사색이 되어선 급히 제 어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내를 피해서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무거운 침묵은 여전했다. 굳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자를 두고 주원은 아래로 내린 손끝을 살며시 문질렀다. 아직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단순히 체온이 오른 것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걸 떠올리며 주원은 입을 열었다. 무사히 돌아와서 안심이 되는군. 동시에 주원은 걸치고 있던 담요를 더 위로 추어올리곤 그대로 팔짱을 끼웠다. 그동안에도 문 밖에 선 사내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박제된 것처럼 혹은 지금 당장 목을 물어뜯어 뼈를 부러뜨려야 할 사냥감의 빈틈을 노리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해온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기 짝이 없는 사내의 모습은 그야말로 늑대의 화신이었다. 괜히 늑대족이라 하는 게 아니라면서 주원은 재차 말했다. 바깥에 계속 서 있을 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닌가? 들어와라. 그 말에 비로소 사내가 움직였다. 한 팔 움직이는 순간 낡은 나무 발판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끼 하고 우는 소리를 낸다. 주원이 그쪽으로 잠시 시선을 옮기는 사이 사내는 완전히 방으로 들어와 뒤로 손을 뻗었다. 문을 닫자마자 사내가 몰고 온 한기가 더 짙어진다. 태연한 척을 하지만 그 한기가 목구멍 가운데에 걸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올 것 같았다. 턱에 힘을 주고 기침을 삼키는 동시에 걸치고 있던 두터운 털망토를 벗어내는 사내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걸 한쪽 팔에 걸친 그는 안쪽 탁자로 걸어가 서선 그곳에 있던 물 주전자를 들어 주둥이에 입을 댄 채 그대로 마셨다. 꿀꺽거리면서 물이 넘어가는 소리에 맞물려 그 가운데 이마에 흉처럼 짙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선연하게 눈을 찌른다. 사내, 백기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응시하던 주원은 주전자를 내려놓은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동시에 백기는 망토를 의자에 걸치곤 빠르게 주원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저런 어린 것에게까지 손을 뻗는 거냐?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주원은 그의 오해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내게 손을 대는 상대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그 대상 외에 다른 존재에겐 관심이 없었다. 주원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백기를 올려다보며 웃어 보였다. 한쪽 입꼬리를 올리곤 눈을 가늘게 접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새끼가 피어오른다. 감출 것 없이 대놓고 드러내는 요사스러움의 백기에 굵은 눈썹이 한쪽으로 올라간다. 바로 움켜쥔 한 손에 힘을 준 그의 각진 턱으로 힘이 들어가고 그 눈동자 위로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겼다. 하지만 주원은 알고 있었다. 거부하고 싶어도 결국엔 제 몸에 손을 대리란 걸. 처음 그의 바지를 내려 남근을 물었을 때처럼 머리채를 죄 뜯어낼 것처럼 휘어 감아도 결국엔 제 하문에 그의 성기를 접어가 널 걸 잘 알고 있었다. 주원이 은연중 드러내는 그 자신감이 백기의 속을 뒤집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던 장수는 그대로 주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로 그를 잡아 끌어 근처의 침대 위로 집어던지듯 쓰러뜨렸다. 딱딱한 침대에 부딪히는 순간 주원은 안색을 굳혔다.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들려하자 바로 담요를 빼앗기곤 어깨가 잡혀선 침대에 엎드리게 되었다. 대끼는 주원이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아래로 내렸고 끌려 내려간 주원은 바닥에 무릎이 닿아 침대 위에 상반신만 된 채로 누워있는 자세가 되었다. 그 순간 속옷까지 한 번에 내려가고 피부만큼 하얗고 탐스럽게 드러난 엉덩이 사이로 찬 무언가가 발라졌다. 따뜻한 실내에 있었던 주원은 제 피부에 닿는 한기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곧이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만큼 하반신에 들어간 힘을 빼내려 했다. 그때 커다란 손가락이 하문을 파고들었다.